시어머니가 결혼도 하기 전에 시집간 신우한테 제 재산 내주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길래 재산 대신 남편을 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는 언니가 나가기로 한 소개팅이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저에게 대타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이랑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사귀게 되었고요.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합쳐 한 달에 500 정도를 벌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같이 먹고 살기에 무리는 없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도 했었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짚어보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고 시댁에서는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한 신우와 당신들 노후가 불안해서 맏아들인 남편이 장가를 간다는데도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한 마당에 시댁에서 그렇게 나오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친한 언니에게 어찌하면 좋겠냐고 털어놓으니 오히려 시댁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나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떳떳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렸어요. 물론 친정부모님도 이 상황을 아시고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냐며 며칠 동안이나 친정부모님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집을 알아보는데 매물도 많이 없고 집값도 많이 올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빠듯한 예산으로 매매는커녕 전세도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제대로 된 집을 사기 전까지는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갖춰진 오피스텔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13평 남짓한 원룸이 전부였지만 신혼이니까 견딜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네요.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시간 되면 시댁에 잠깐 들렸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직장과 시댁은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는 알겠다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신네 집에 가는데 당신도 있는 거 맞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며 시어머니께서 왜 저를 부르시는지 짐작가는 바가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없을 거라고 하고 이유도 모른다 하니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가 7시 반쯤이었는데 시부모님과 신우가 식사를 막 마쳤는지 시어머니께서 식탁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저에겐 밥 먹었냐 한마디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주신다고 해도 자리가 불편해 먹을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묻지도 않으시니 마음이 상하긴 했어요. 치우는 걸 도와드려야 하나 잠시 생각했지만 신우도 거실에 누워서 TV 보고 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데다가 제가 먹은 식사도 아닌데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살림에 손을 대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신우 옆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저를 식탁으로 부르시더니 결혼하면 오피스텔에서 산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혼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도 물으셨고요. 이때 저는 뭐라도 사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건가 싶어서 아주 잠깐이지만 기대를 품고 감사함까지 느낄 뻔했습니다. 저희가 이사가려는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서 대부분 필요한 게 구비되어 있어 따로 살 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더러 맏며느리 자리로 시집을 오면서 혼수도 없이 맨몸으로 올 생각인 거냐고 물으셨어요. 순간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집은 맏며느리가 들어오면 시댁 살림도 바꿔주고
시모밍크에 신우 명품백 사주는 게 기본이라던데? 넌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혼수도 없이 시집 오겠다는 걸 보니 한두 개 받는 걸로는 끝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노골적으로 저한테 못 뜯어가시겠다는 투지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도 저희 집에 맞사위로 장가오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위는 백년 손님이란 소리 모르냐고 물으시면서 저더러 말 한마디를 안 잰다고 되바라졌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일단 아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기라도 한 건지 연신대박이라며 저를 어이없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냥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 쌓여있는 청첩장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벌써 나이가 30을 넘었는데 주변에 파혼했다 소리를 어떻게 하나 싶고 부모님 체면에 제가 먹칠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에게서 미안하다며 자기가 시어머니하고 제대로 단판을 짓겠다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구워 삶은 건지 시모의 그러한 요구는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도 더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모아뒀다던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집을 구하고 목돈 들어가는 건 일단 제 돈으로 해결을 했고 그 2천으로는 차를 사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면서 2천만 원을 안 주더라고요. 결국 2주 정도 기다리다 계속 주지를 않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떠보듯이 혹시 그 돈 어디다 쓴 건 아니겠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전곡을 찔렸는지 축벽거리면서 그게 다 쓴 건 아니고 반만 썼다고 순순히 실토를 하더라고요. 결혼 앞두고 제정신이 박힌 게 아니라면 그 돈 가지고 뻘짓은 하지 않았을 테니 혹시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돈 조금 불려보려고 했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건 또 아니랍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한 거냐고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물으니 시어머니가 키워준 값도 안 내놓고 장가를 가냐고 아들 키워놔봤자 소용없다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셨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홧김에 1,000만 원이면 되겠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그거면 되겠다고 지금 보내라고 하셨다 하네요. 남편 말로는 어이도 없고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냥 이걸로 더 이상은 안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줬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쉽겠지만 이게 더 멀리 보면 사게 먹힐 거라면서 제게 설명하면서요.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에 기가 다 차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다시는 저하고 상의 없이 시댁에 금전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며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한마당에 1,000만 원 때문에 갈라서자 할 수도 없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열받아서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쳤네요. 게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일하던 회사 직원이 공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를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는 난리가 났고 남편은 졸지에 직장을 잃었어요. 문제는 그 일로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술만 먹으며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남편을 더는 봐줄 수가 없어서 이럴 거면 차라리 같이 장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고객들한테 전화기 너머로 불평불만을 듣는 상담사라는 일에 이골이 난 상태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대학가에서 포장마차를 열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 자리도 다 임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정말 뚫고 들어가기 어렵더군요. 그나마 타이밍 좋게
원래 장사하시던 분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고 내놓은 자리를 권리금 700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일이라는 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오후 5시부터 장사를 시작했지만 장사 준비는 아침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배달비라도 아끼려고 아침부터 직접 이 시장에서 저 시장으로 뛰어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저를 힘들게 한 건 이런 고된 일정이 아니라 남편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였어요. 솔직히 처음 한 4-5달은 손해만 보다시피 했어요. 둘 다 장사를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고 손님들에게 욕도 먹고 사기도 당하고 정말 별의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런 경험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생각하고 더 죽기 살기로 장사에 매달린 반면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의지를 잃어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냐면서요. 어르고 달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장사만으로도 지치고 힘든데 제가 남편 멘탈까지 제가 관리를 하려다 보니 이러다간 제가 먼저 쓰러지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돈 100만 원만 벌어와도 좋으니 어디 출근할 만한 곳을 찾으라 했어요. 장사는 제가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요. 얼마 후 남편은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직책도 예전만 못했지만 본인이 만족해하니 저도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더 이상 신경 쓰이게 하질 않으니 덩달아 포장마차 매상도 오르더군요. 그렇게 포장마차를 시작하고 2년쯤 되었을 무렵 저는 월 평균 700-800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월 200을 간신히 넘기고 있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때도 저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종 남편이 자기는 엄연히 사무직이고 저는 장사꾼이라면서 마치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을 때도 저는 그저 남편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싶었고 진심으로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월소득이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혔다 느껴지면서 저는 정식으로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포장마차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했고 언젠가부터 제 이름을 내건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는 목표를 갖게 되었거든요. 남편에게도 슬슬 포장마차를 접고 가게를 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게를 열고 나면 아이도 갖자고 약속했고요. 남편이나 저나 애를 좋아해서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고 싶었는데 그땐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게 남편이랑 시댁에 오라고요. 사실 남편 실직했을 때 제가 시어머니께 한번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네 남편이니 네가 간수를 똑바로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떠넘기냐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정말 너무 실망해서 그 이후로는 정말 명절이나 생신 때 아니면 연락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전화를 받은 주말에 점심 식사를 하러 시댁에 갔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햇수로 3년 차였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다 먹어봤네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잘해주시나?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그러시는 건가? 얼마나 빌려달라 하시려고 이러시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한 500까지는 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남편과 저 4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더러 요새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하자. 그거 참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그럼 가게 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마냥 사랑을 가득 담은 눈으로 신우를 바라보시면서 신우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신우가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바로 뒤따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더 놀랐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신우보다 5살이나 어린, 이제 막 군대를 다녀온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가게 $10을 일단 달라고 하셨습니다.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달라고요. 살면서 신우가 천천히 갚아 나갈 거라면서요. 어찌나 황당한지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신우한테 주냐고 못 준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절 달래듯이 너는 강단도 있고 똑소리도 나니까 그 돈을 얼마든지 또 벌 수 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당신 딸은 손목도 가늘고 발목도 가늘고 그냥 천상 여자라서 장사 같은 건 생각도 못 한다고. 그냥 집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졸리면 자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내라서 어디 내놓기도 무섭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더러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신우가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더 좋아요. 저는 시어머니께 저희도 이제 아이도 갖고 집도 넓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신우 일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해결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지 않냐며 일단은 급한 사람부터 도와주자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요구도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우리의 인생 계획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 쉽게 여긴다는 사실을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더러 돈 몇 푼 번다고 너무 생색내지 말랍니다. 한술 더 떠서는 자기 실직했을 때부터 제가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남편을 시장을 다니게 하고 장사를 하게 만들고 그러냐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옛말이 딱 맞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절대로 돈 못 해준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도 맨몸으로 왔지 않냐면서 이제라도 맏며느리 노릇 좀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고. 그럼 당신 아들하고도 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마 제가 억울해서 흘린 눈물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 초간 남편을 바라보다가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돈은 죽어도 못 드리겠고 대신 아드님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참고로 지금 사는 집도 시집 올 때 저희 친정에서 도와줬고 남편은 꼴랑 1,000만 원 들고 왔는데 그나마도 그 돈을 차 사는 데 썼고 그 차는 댁에 아드님이 술 먹고 운전하다 박살을 냈으니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남편 말고는 얹어 드릴 게 없다고요. 그제서야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게 아닌데 싶었는지 저더러 죄송합니다 하고 숙이고 들어오면 될 것을 어찌 일을 크게 만드냐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신우한테도 그 손목이면 한 번에 쟁반 4개씩도 나를 수 있다고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고 살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오늘부터 집에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있으라고 당신 짐은 퀵으로 다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집에 가려고 가방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 시어머니가 돈 좀 버니까 세상이 다 네 발밑 같냐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군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저 잘하는 동안 제 몸에 손 뗀 적이 없으신데 말이지요. 순간 정신이 획 돌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눈에 들어왔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휘둘러 남편을 때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핸드백이 쇠장식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로 남편 머리통을 날렸더라고요. 남편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피도 안 나고 욕도 하는 걸 보니 치명타는 아니었나 보더군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대더군요. 저는 결국 친정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고 친정아버지께서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혼자셔서 웬만하면 친정아버지가 양쪽 집안일에 나서지 않으셨거든요. 친정아버지가 도착하시고 한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왔습니다. 현관 문이 열리면서부터 욕을 내뱉던 두 사람은
저희 친정아버지를 발견하곤 갑자기 합주기가 되더군요. 친정아버지가 평소에도 우리 딸을 이렇게 대한 거냐며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깨갱하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하더군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곱게 이혼하고 우리 딸 인생에서 꺼지라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그런 무서운 모습을 그때 처음 봤는데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2주 동안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생각해볼 수 없냐는 연락이 왔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도 자격지심이 심한 그 남자를 제가 더 이상 품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포장마차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대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남편에게 고마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의 실제가 아니었으면 제 인생의 시작도 하지 않았을 사업을 시작하게 해준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이렇게 제 이름 달린 가게 하나를 차리기까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아쉬운 게 없네요. 그간 제가 스스로 참아가며 희생을 해준 만큼 남편도 저를 위해 해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한 달에 이제 100몇만 원 받는 수입으로 새 식구, 아니 이제 신혼의 애에다가 신우랑 결혼할 남자까지 하면 5식구일 텐데 그 돈으로 평생 행복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목전에 두고 시댁 쪽과 의견이 맞질 않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얼마 전 파혼하게 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해서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그렇게 큰 다툼도 문제도 없었고 저도 막연하게 이 사람과 언젠간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남자친구가 청혼을 해왔을 때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청혼을 받을 때쯤엔 저에겐 결혼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제가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제 위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오빠가 2명이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요즘이야 먼저 가는 사람이 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평범한 집안인 저희 집에서 남자 2명을 장가 보내고 저까지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오빠들 장가 가려면 돈이 꽤나 들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지원받는 걸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랜 취직 준비 끝에 들어간 회사가 나름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회사라서 연봉이 많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당장은 제가 모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결혼을 잠시 미루고 제가 1년에서 2년 정도 아끼고 모으면 부모님 지원 없이도 상당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청혼해온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잠시 시간을 줄 수 있냐고 전하며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왔어요. 이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겨우 그런 게 걱정이었냐며 지원금 하나도 필요 없고 돈도 결혼 후에 모으면 되는 거니 그냥 몸만 와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실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많은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따로 회사에 다니지는 않은데 본인 말로는 나름 유명해서 찾는 클라이언트가 꽤 있는 프리랜서라고 했습니다. 일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매번 자랑처럼 이야기했는데 하는 일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가 한 달 동안 일에 온 정신을 쏟는다면 웬만한 직장인들 몇 달치 월급은 우습게 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길래 저는 머리가 엄청 좋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아놓은 돈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네요. 당시 제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이 2천만 원이었는데
이걸로 혼수며 결혼식 비용이나 예단까지 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 뿐이라며 처음에 시작이야 어렵겠지만 둘이서 열심히 아끼면서 모으면 제 연봉에 남자친구의 연봉까지 해서 수입이 나쁘지 않은 편이니 당장 집 한 채 가지고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정도는 우리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하며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저는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인데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둘이 버는 돈을 모아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고 했으니 정확하게 우리 두 사람의 수입이 얼마나 될런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잘 버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대답을 피했고 피차 모아둔 돈이 적은 편이니 그냥 양가 지원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준비해보자고 하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더라고요. 몸만 와도 된다는 말에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몇 번을 거절했지만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저에게 같이 살자고 하는 남자친구의 기세를 이기지 못해 결국 결혼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을 해왔고 저도 그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기뻐해 주셨고 저한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시집갈 때를 대비해서 옛날부터 따로 모으고 계시던 거라고 하시면서요.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돈과 제가 모아놓은 돈을 합치니 그때 딱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과 같은 액수가 되더라고요. 월세방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돈이면 살림살이나 가구 같은 거를 하나씩 차차 구해나간다는 조건으로 적당한 구축 빌라에서 시작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기대도 안 한 지원에 저도 힘이 많이 나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 하나씩 해나가면서 저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행복한 신부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남자친구가 저의 남편이 되어서 평생 함께하는 상상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어머님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저녁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양가 상견례를 앞둔 며칠 전이었고 어차피 며칠 뒤면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미리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게 참 이상했어요.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어머님께서 성질이 급하셔서 저를 먼저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대답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알겠다 대답한 후 약속한 날이 돼서 남자친구와 어머님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상견례가 바로 며칠 뒤였지만 그래도 첫 만남인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급한 대로 마트에 가서 키위 한 상자를 샀네요. 받으시면서 들고 다니기 번거로운데 뭘 이런 걸 하냐며 다음부터는 봉투로 하면 좋겠다는 대답을 듣기는 했지만 거기까지도 제가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께 따로 설명을 안 한 건지 소위들 말하는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부터 제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거기서 월급을 얼마씩 받고 있는지 등등 개인적인 것들을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 하시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무슨 청문회를 하듯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공세에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면 결혼을 생각할 나이일 텐데 모아놓은 돈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는 말에는 좀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취직 준비를 오래 하다 보니 일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나름 제 직장에 자부심도 있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자가 직장 좋아서 뭐하냐고 어차피 애를 가지면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게 될 텐데 하시면서 여태까지의 저의 노력을 후려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가 너무 자기 직업에 자부심 느끼는 게 좋을 게 없다고 말하시면서 괜히 여자가 돈 잘 벌어봐야 남편 알기나 우습게 알지 않냐고 그냥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에 시집갈 돈이나 모았으면 얼마나 좋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의 어머니,
그리고 얼마 뒤에는 저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런 와중에도 저를 대신에 제 변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만 만지작대고 있었고요. 곧바로 그 자리를 뒤집고 나오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저도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친구, 그러니까 오빠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지 않냐고. 그리고 저는 안정적인 월급이지만 오빠의 경우에는 일거리가 없으면 백수나 다름없지 않냐고요. 저라도 잘 버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 말에 발끈해서 자기가 업계에서 얼마나 유명한지나 아냐면서 마지막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얼마짜리였는 줄 아냐고, 그걸로 얼마를 벌었네 하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고 일하면 제 연봉은 아주 명함도 못 꺼낼 정도로 벌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일 골라서 설렁설렁 하지 말고 주말에만 쉰다고 생각하고 저랑 똑같이 주 5일을 근무하면 되겠다고? 그러면 없이 시작하는 결혼이라도 금방 자리 잡지 않겠냐고 웃으면서 대답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남자친구가 금세 꼬리를 내리고 결혼하면 일 열심히 해야지 중얼거리면서 정확한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저만 후려치고 계시다가 제가 남자친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 가만히 있을 어머님이 아니셨지요. 저보고 말하는 것 좀 보라고 하면서 이래서 자기가 돈 잘 번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자는 남편 알기를 어려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한테 하는 행동거지부터 가르쳐줘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든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저랑 남자친구가 결혼을 위해 1억을 모아놓은 걸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생각한 건 참 장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떻게 또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겠냐고 하시며 신혼집 마련을 위해 1억을 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의외의 발언에 기대도 한 적이 없는데 대뜸 그렇게 큰 돈을 지원해 주신다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적어보라고 하면서 아까까지는 눈 땡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더니 돈 준다니까 곧바로 표정 바뀌는 거 보라며 깔깔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 주는 거지 저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시면서 집 명의는 남자친구 명의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원해주시는 돈을 합쳐서 남자 쪽이 더 큰 금액을 해오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돈까지 합쳐봐야 적당한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테고, 적당한 집을 구하려면 이젠 분명히 대출을 끼고 들어가야 할 텐데 대출은 같이 갚아나가면서 명의는 남자친구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강조하시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구차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는 싫었지만 무슨 이유로 명의를 꼭 남자친구 앞으로 해야 하나 되물었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나는 내 아들을 믿지만 너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 봤다고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아들하고 공동명의를 하게 두겠냐고, 공동명의는 결혼 후에 제가 아들한테 하는 거 봐서 우리들한테 점수 좀 따고 충분히 자격이 된다 싶으면 그때 가서 공동명의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후회가 되는 건 그때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했다는 겁니다. 돈 몇 푼에 홀랑 넘어가서 해야 될 말도 못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며느리 자리가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인 것 마냥 점수를 따야지 공동명의로 바꿔준다는 발언에 그때 말은 못했지만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할 말 다 하신 어머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남자친구와 둘만 남아서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돈 많이 모으지 못한 게 뭐가 문제냐고, 맨 땅에서 같이 시작하자고 몸만 와도 괜찮다며 낭만을 부르짖던 남자친구도 어머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그 돈 몇 푼의 기고만장에서 아주 저를 아래로 깔아뭉개며 대하더라고요. 이제 집이 해결되었으니 한시름 놓았다. 결혼하고 나면 엄마한테 잘못해도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몰래 공동명의로 올려주겠다 하는, 자기 엄마 앞에서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무시당한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집 해주니까 너는 평생 우리 집에 은혜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듯이 말하는 남자친구가 과연 제가 결혼하기로 정했던 그 사람인가 싶었어요. 집을 해줬으니 명절날에도 시댁에 더 오래 있어야 한다? 우리 집에서는 1억을 해주는데
너네 집에서는 고작 3천만 원밖에 해주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항상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하고 아주 돈 얼마의 시댁을 받들어 모시라고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잔뜩 주눅이 들어서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곧장 제가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시고는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있었던 일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엄청나게 분개하셨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결혼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냐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던 애들한테 돈 얼마 지원해줬다고, 집안끼리 벌써부터 우위를 정하려드냐며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다 털어놓고 나니 어머니께서 같이 화를 내주셔도 그냥 제 기분을 위로해주는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너무 기분이 우울해서 그날은 그냥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간이 흘러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일찍부터 부랴부랴 정신없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돈 얼마에 무참히 짓밟혔던 제 자존감을 저희 어머니께서 대신 회복해 주셨네요.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대뜸 남자친구 부모님을 향해 애들 집하라고 1억을 보태주시기로 하셨다고 들었다 말씀하시고는 우리 딸한테 우리가 4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시더라고요. 뭐하러 새로 시작하는 애들한테 대출에 부담까지 안겨주냐며 이왕 해주는 거면 화끈하게 해주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지원을 해주셨는데 상상도 못한 액수를 가지고 또 지원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이어서 그 돈을 보탤 테니 애들 신혼집 명의는 당연히 우리 딸 이름으로 하는 게 맞는 거겠죠 하고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님은 살짝 당황하시더니 그제서야 우리도 돈을 내는데 공동명의를 하는 게 이치상 맞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준다 말하고 남자친구 명의로 집을 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왔는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냐고 우리 딸 명의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공동명의가 하고 싶으면 같은 돈을 가져오시던지 전부 아드님 명의로 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돈의 배를 준비해오라고 하셨어요. 가만 보니 아드님이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서 앞으로 처가의 점수 따기는 글른 것 같다고 예비사위가 처가에 얼마나 잘하는가 보고 공동명의로 해줄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인상 잔뜩 찌푸리며 대답도 못하고 계신 가운데 그제서야 저도 제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냥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보다 제게 현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였다는 것을요. 신혼집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아닌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소리겠지만 돈 얼마를 빌미로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갑질하는 집안하고 엮여봐야 뭐 좋을 게 있냐는 걸 직접 보여주시려던 것이죠. 지금이야 신혼집 명의 가지고 저를 후려치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결혼을 하면 결혼 후에 벌어질 일들이 안 봐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당장 명절날 시댁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집값 얼마 더해졌다고 그 집에서 기도 못 펴고 눈치 보며 신무살이 종로를 타고 있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어디 명절날 뿐이겠어요. 당장 남자친구마저도 저렇게 태도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집에서도 어떤 대우를 받으며 지낼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굳이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일륜지대사인 결혼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결혼하기로 정했다고 부당한 대우까지 참아가면서 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었죠.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벌떡 일어나 그냥 이 결혼은 할 생각이 없다고 파혼 선언을 하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리 내로남불이라지만 지원금을 이유로 제가 후려침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와서 저희 쪽에서 결혼을 위해 큰 돈을 준비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태도를 바꿔버리며 쩔쩔매는 모습에 더는 길게 생각할 이유조차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어요. 그 돈은 저희 부모님 노후자금에 오빠들 결혼할 때를 대비해 모은 돈까지 다 합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들도 옆에서 자기들이 여태껏 모은 돈도 보탠 거라고 하네요.
돈으로 갑질하려는 남자 쪽의 본때를 보여주라고요. 오빠들까지 나서서 고민하지 않고 저를 위해 그렇게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나저나 만약에 제가 그 돈을 그냥 받고 결혼을 진행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물어봤지요. 그러자 부모님도 오빠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 돈 가지고 둘도 없는 가족인 제가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모으면 되는 거지 아깝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차없이 파혼 선언하고 돌아온 제가 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어서 어디 돈 얼마 가지고 유세 부리면서 사람 우습게 하는 집구석하고는 잘 헤어졌다고 저보고 좋은 결정 내린 거라며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앞날이 창창하니 그 기간 동안 준비 잘해서 저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돈을 봐서인지 아니면 그 돈 앞에 제정신을 차린 건지 파혼 선언을 한 이후로 남자친구에게서는 몇 번씩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면 안 되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오래 만나온 사람인데도 마음조차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지원 없이 처음에 말한 대로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냐고 한번 떠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저의 질문을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듯이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뭐하러 힘든 길을 가려 하냐고 저희 부모님 지원금으로 신혼집 구하고 집도 제 명의로 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다 맞춰주겠다 하더라고요.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자는 그 태도를 보니 더는 이 사람에게 미련 가질 이유도 못 느끼겠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고 어머님 말하는 대로 다 따르는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 뒤로 걸려오는 전화도 싹 다 무시해버리니 그 뒤로부터는 저한테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이번에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처럼 저의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진짜 제 자신을 아껴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과거형으로 쓰니까 정말 파혼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남자친구랑 사귀는 동안 그 흔한 다툼 한 번 없었기에 저는 정말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믿었거든요. 남자친구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취미로 유리공예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된 친구가 유리공예를 전공한 친구가 있다며 소개해 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와는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금방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연애를 한 끝에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형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형은 해외에서 공부 중이었고 여동생은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예비 시댁에서는 맞이보다 둘째가 먼저 장가를 가는 모양이 좀 그렇지 않냐며 좀 더 기다리라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형은 싱글이었기에 형이 언제 결혼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도 초반부터 시댁에 찍히기는 싫어서 그럼 한 6개월이라도 기다려보자고 했고 당연히 형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결혼 상대를 데려오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아서 날짜를 잡은 게 올 가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3살 아래의 여동생도 있었는데 여동생은 대학교를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여동생은 늘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사귄 지 6개월이 좀 지났을 때 자기 여동생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기에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난다는 사실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또 남자친구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생각하니 못 만날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곁을 내어준 걸 후회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자꾸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했어요. 특히 늦게 친구를 만나거나 술에 취한 날이면 마치 저희 집이 무슨 숙박업소인 것 마냥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번은 실수련이 했는데 이게 한 달에 두세 번으로 빈도수가 잦아지니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여동생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자매들이 그렇게 지내는 걸 봐서 그러는가 보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남자친구에게 자세히는 말을 안 했지만 나중에는 저에게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걸로 해달라 하면서 다른 곳에서 외박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를 알리바이로 쓴 거지요. 하지만 거기까지 이야기했다가는 괜히 저나 남자친구 여동생이나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 같아서 비밀을 지켜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네요. 아무래도 남자친구 여동생이 먼저 자주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 저와 상의도 없이 저를 파는 일도 종종 있었으니 저도 원치 않게 남자친구 여동생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건 그냥 허울뿐인 말뿐이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몇 시간 하고 저녁에는 애인을 만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 동생이 만난다는 그 애인이 사실은 결혼까지 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못 만나고 보통 주중 늦은 밤에 만난다는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언니 아니었으면 자기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속 터져 죽을 뻔했다나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람을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하자 사랑하는데 어쩌냐며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더라고요. 뭐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제 친동생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위로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꼭 이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면서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방으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 간 줄도 모르고 저를 팔아먹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여동생 모두에게 미리 출장 간다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저에게 그럼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제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독립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한 번도 기회가 없어서 못 해봤다면서요. 어찌나 밤낮 없이 사람을 졸라대는지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동안 남자친구 얼굴 봐서 몇 번은 재워졌지만 아무리 그래도 죄가 없는 빈집에 남이 들어와 지낸다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게 어떻냐 했더니 여행지 숙소랑 가정집이랑 같냐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당해낼 재간이 없어 남자친구에게 지금 오빠 여동생이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만 괜찮으면 한 번 일주일이라도 혼자 살아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주인 없는 집에 어떻게 혼자 두냐고 그러자 자기 동생을 못 믿냐고 그러더군요.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하자 남자친구가 그럼 이번 한 번만 딱 허락해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자기가 여동생한테 말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은 못하게 하겠다면서요. 바보같이 저는 싫다 소리도 못하고 대신 깨끗이 쓰라는 조건부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장 간 지 5일째 되는 날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업무가 늘어나서 사람이 필요하다며 빨리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여동생한테도 지금 올라간다고 짐 정리하라고 연락을 했는데 영 받지를 않더라고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다시 몇 차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 여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언니 잠깐만요 하는 비명에 가까운 남자친구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걱정이 되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자친구 여동생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동생 애인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둘을 세워둔 채로 방안을 둘러보는데 어질러진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자
그 애인이란 사람이 그럼 두 사람이 알아서 이야기하라며 자기 옷가지와 짐을 챙겨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그런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신우는 발을 동동 굴렀고 저는 정말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걸 간신히 눌러 참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웬만하면 비밀을 지켜주려고 했지만 이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기 때문에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막내딸이라고 부모님도 그리고 형이랑 자기도 오냐오냐 해서 애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을 못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히려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침대는 새로 사줄 테니까 가져다 버리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개의치 말고 전부 다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여동생을 변호하려 들려고도 하지 않고 책임을 져주겠다 하니 저도 화가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양가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과묵하셨지만 말투가 젠틀하셨고 인상도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반면에 말수가 좀 많으시고 활발하신 분이셨고요. 두 분 다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셨고 어려운 말씀은 없으셔서 남자친구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막내딸인 남자친구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당신들 생각에 취직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떠보듯이 남자친구가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에게 거의 연락을 해오지 않았기에 헤어진 줄은 몰랐고 솔직히 속으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네 싶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회사에 괜찮은 남자 없냐며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부탁해왔어요.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고 그냥 있으면 해드리겠다고 적당히 장단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 원래는 양가 부모님만 모실까 했는데 마침 남자친구의 형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참에 온 가족이 서로 얼굴 보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서로 훈훈한 덕담만 나누시고 혼수나 예단 문제에 있어서도 적당히 할 건 하고 뺄 건 빼자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 분위기 또한 어디 하나 불편한 게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제가 이제 결혼식이 목전이니 살을 빼야겠다고 그래서 운동 좀 해야겠다 하니까 제 사촌동생이 그럼 결혼 축하 선물 겸사겸사 해서 자기가 운동화 한 켤레라도 사주겠다며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촌동생이 그런 쪽에 안목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백화점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남자친구 여동생하고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쫓아가 인사를 드렸더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며 무지 반가워하셨어요. 그러다가 제 옆에 있는 사촌동생을 보고 이 남자는 누구냐는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제가 혹시 남자친구 두고 딴 주머니 찬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엄청 경계하시다가 제가 사촌동생이라고 설명하니 그때부터는 태도가 바뀌어서는 이렇게 잘생긴 동생이 다 있었냐며 인물이 좋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랑스러워할 것까진 아니지만 제 사촌동생이 연예인 제의를 받기도 할 만큼 키도 크고 인물이 좋은 편이에요. 어머님께서 점심 안 먹었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시길래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넷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사촌동생이 먼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어른이 돼서 얻어먹을 수는 없다면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다시 저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백화점 9층에 위치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근사한 동생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여자친구는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사촌동생은 성실하게 대답을 하고는 있었지만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어머님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누가 들으면 사윗감 호구조사라도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옆에서 남자친구 여동생은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란 표정으로 새침대기 마냥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 앞이라 쑥스러워 저러나 싶었어요. 아무튼 사촌동생이 너무 고생하길래 제가 대화 주제를 어떻게든 결혼식으로 끌고 오려고 시도는 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만남을 마치고 비로소 사촌동생과 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사촌동생은 정말 너무 피곤하다며 하소연을 했고 저도 미안하다고 몇 번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근처인데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하니 남자친구 여동생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두 분이서 쇼핑이라도 나온 거냐고 하니 저에게 기니할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수나 예단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건가 해서 살짝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만난 제 사촌동생을 여동생에게 소개해 줄 수 없겠냐고 그러시더군요. 사윗감으로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 하니까 남자친구 여동생이 자기가 꿈꾸던 이상형이라면서 제발 자기랑 이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도 복잡해지고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친동생도 아닌데 복잡해질 게 뭐가 있냐면서 오히려 가족끼리 또 가족이 되니 우애도 돈독하고 얼마나 좋겠냐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족관계는 핑계였을 뿐이고 제가 남자친구 여동생의 과거를 다 알고 심지어 그 애인이란 사람까지 봤었는데 차마 제 사촌동생을 소개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다 싶어서 남자친구 여동생을 한번 쳐다보고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려도 되겠냐 하니까 어머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저한테 지금 애가 유부남 만나던 거 가지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 딸이 유부남하고 만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던 거고 이제 그런 딸을 멀쩡한 제 사촌동생과 이어주려는 거였어요.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식도 양심도 없으신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제 동생의 의사도 물어봐야 하는 일이지만 일단은 누나로서 반대라고 했어요. 몰래 유부남을 만나던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사촌동생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도 남자친구 여동생을 소개시켜주기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참았습니다. 그걸 왜 너가 정하냐고 이건 제 사촌동생의 생각도 들어봐야 하는 일 아니냐고 제 사촌동생을 불러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촌동생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와줄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다시 넷이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제 사촌동생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우리 딸 어떠냐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러시더군요. 그러자 사촌동생은 자긴 누나랑 불편하게 얽히기 싫다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더니 네가 얘 유부남 만난 거 다 이야기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따지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한 적 없었어요. 사촌동생이 어디 가서 빠지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등 떠밀어 만나라고 한다고 아무나 만날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 여동생이 당연히 제 사촌동생 마음에 안 들 거라는 사실도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사촌동생이 대번에 거절하는 모습에 남자친구 여동생이 유부남을 만나던 사실을 자기 입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딸한테 하자가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건지 그 사실을 벌써 말했냐고 저보고 한 가족이 될 사람끼리 허물은 덮어주고 감싸줘야지. 그걸 그새 소문을 내고 다니냐며 오히려 저를 보고 신보도 고약한 몹쓸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거기에 대번에 거절당한 남자친구 여동생까지 울어대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다 못한 사촌동생이 제 손을 잡아 끌면서 나가자고 해서 먼저 자리를 일어서니 제 뒤통수에다 대고 니는 얼마나 깨끗하냐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 하시더군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어머님과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남의 가정 파탄 내려는 따님 간수나 똑바로 하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한테 말 다 했냐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이런 시어머니 모시고 저런 개념 없는 신우와 한 식구라고 살아갈 바에야 나도 이 결혼 안 하고 만다고 소리빽 지르고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너네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야기 안 해줬냐고. 정 궁금하면 너네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말하고 무슨 사과를 받아도 마음 바꾸지 않을 거라 전하고 그냥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왜 파혼을 하냐며 그래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다 들었다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한 번만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싹싹 빌어대는지 제 마음이 시려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친구 어머님과 여동생이 떠오르면서 머릿속과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더라고요. 도저히 그런 비정상적인 집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결국 남자친구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같이 한 시간이 있다 보니 남자친구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그렇게 제 사촌동생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저한테 꼭 좀 다리 좀 놔달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그때 만나던 유부남을 계속 만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미래를 즐기다가 그 집사람한테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네요. 그 집사람도 아주 작정을 했는지 공개망신을 주기 위해 남자친구 여동생의 신상까지 털어서 주변에다가 싹 다 공개시키며 인생은 실전이라는 참교육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는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어머님이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둘 수가 있냐며 두 분까지 지금 이혼을 한 해 만에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최근 소식이라고 들으니 그런 진흙탕에 스스로 제 발을 담글 뻔했다가 빠져나온 사실이 참 다행이다 싶어요. 사실 이 파혼의 남자친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 집안 분위기가 저런데 얼마나 마음고생할까 신경이 쓰여 안쓰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설픈 동정 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쪼록 이번 일로 남자친구 여동생은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고 저도 그 사람도 각자 앞으로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